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읽기와 쓰기는 공부하고 정리하는 도구지만 이 직장 생활에서의 직무 능력은 대부분 말하기 능력으로 결정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김평원 교수님과 함께 음성 언어의 중요성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요즘에 이 학생들 문해력이 참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해력, 이 말은 그냥 리터러시라는 뜻인데요.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독해력과 문장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걱정, 이것도 뻔한 클리셰입니다. 기원 전에도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내용이 적힌 전도판이 나오고요. 원래 아이들은 버릇없고 문해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네요. 이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사실 대다수가 한문은 몰랐지만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해력은 생각해보면 읽고 쓰는 글말에만 해당하는 문제 같기도 해요. 네, 보통 글말, 그러니까 읽고 쓰는 문제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해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해력의 원어인 리터러시라는 말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되어서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해력을 리터러시라고도 부르는데 리터러시랑 문해력,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한 건가요? 근데 원래 읽기 연구자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그 원어, 외국어 리터러시를 처음에는 문식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문식성이요? 네, 좀 이상하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문식성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학술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어인 문해력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리터러시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그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만 문제가 되는 건지, 네. 제 생각에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또 말하는 능력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글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 언어도 중요하죠. 네. 문해력 못지않게 그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리터러시처럼 네. 듣고 말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도 있어요?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오러시라고 제안한 학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식성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굳이 이런 불필요한 단어까지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러시, 구식성, 구회력 이런 네. 것들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죠. 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본질이겠죠. 그래서 오러시, 구식성, 구회력 이런 이상한 용어를 만들지 말고 그냥 화법 능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 그리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말하기 능력 다 포함해서 그냥 화법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이미 국어과 교육과정에 독서 능력, 작문 능력, 화법 능력이라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희가 문해력에 비해서 화법 능력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체도 다양해지고 많이 발전하면서 음성 언어의 중요성을 점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 언어의 특징을 조금 교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고 쓰는 문어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듬고 수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음성 언어는 생각과 수행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수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말을 시작하고 동시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해야 되죠.
이 때문에 뇌에서 인지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럼 글을 잘 쓰는 것보다 말을 잘 하는 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둘을 연결을 잘 짓는데요. 그냥 상관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입말과 글말은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까 물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은 잘 쓰는 유명한 작가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저도. 반대로 또 말은 정말 잘하는데 네. 글을 못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체가 발전하면서 그럼 국어 사용 능력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변화는 뭐 입말, 글말 이런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읽고 잘 쓰는 문해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이제 반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잘하는 사람, 네. 즉 화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너무 절실히 공감하는데 사실 실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읽고 쓰는 것은 혼자 하지만 협업을 하려면 항상 이제 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말하기에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시간 화상회의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해야 하는 상황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글 쓰는 시간이 많은지 말로 하는 시간이 많은지. 말하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우리 언어 생활의 대부분은 음성 언어 활동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언어는 음성 언어인 입말과 문자 언어인 글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어 생활 잘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럼 형식은 음성 언어인데 네. 문자 언어랑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텔레비전 뉴스? 그렇죠. 네네네네.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는 형식은 구어예요. 앵커가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들어보면 너무나 정확한 어순을 지키고 완결도가 높고 표준어를 사용하고 간투사도 없죠. 네. 거의 완벽한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구현된 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죠. 그쵸. 아니, 저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 이 텔레프롬프터로 투사된 뉴스 원고를 낭독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쓴 원고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구어라기보다는 문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뉴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이 구성 작가가 대본을 미리 짜죠. 네. 그리고 녹화하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응집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입으로 말을 했지만 문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이거랑 반대로 형식은 문자 언어인데 네. 음성 언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자세히 그걸 보면 형식은 문어예요.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하는 말의 특성이 강합니다. 결국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음성 언어로 봐야겠죠. 그럼 앞으로는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근데 이제는 매체의 형식이 음성이냐, 문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어에 가까운지, 문어에 가까운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과 화법 능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현상을 구술문화, 문자문화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음성 언어가 중요한데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은 네. 읽고 쓰고 이런 문해력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네. 때까지 듣기 말하기 다 배웠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실생활에서 이걸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본능과 직관에 의존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이유는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에서 말하기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수능 국어는 읽기만 있고 말하기 시험은 딱히 없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말하기 시험은 항상 수행평가로 그렇죠. 비중도 되게 작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없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내신 시험에서 이게 성적을 변별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로 변별을 하면 아마 반발도 심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평가를 못 했는데요. 결국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말하기 능력 중요하구나.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뒤늦게
하술학원도 기웃거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말하기 능력을 막 끌어올려 노력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성인이 되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저도 그 아나운서 전문 학원을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 교육 기관도 네,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하기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입시에서 말하기 평가를 반영하는 것.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입시에서 대단히 말하기 평가가 일단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네. 왜냐면 논술 같은 경우도 채점하기가 어려워서 대학들이 좀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익히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2021년부터 네. 프랑스에서도 고교 졸업시험 그 유명한 바카로레아 시험에서도 구술시험 그랑토랄이라는 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논술 시험이 또 유명하지 네, 않나요? 유명하죠. 논술시험으로. 그런데 합격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변별을 못하는 거죠. 네. 시험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2021년부터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전공 심화 과목을 주제로 한 구술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럼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심화 교과목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발표하고 심사관 2명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랑토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되는 거죠. 와, 그럼 프랑스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네. 졸업시험 때 표준화된 구술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바카로레아 시험에서 구술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는 구술시험을 대비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화법 능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 구술시험인 그랑토라를 대비해서 이 네. 프랑스 학생들이 따로 뭐 공부하는 말하기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구술시험을 위해 따로 구술시험 과목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말하기 전략을 정리한 최고의 고전이 있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 너무 어렵네요, 교수님. 네, 레토리케 생소하죠? 네. 우리말로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네네. 수사학이라는 말은 아는데, 그럼 수사학의 원어가 레토리케.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수사학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은 국어과라고 보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보다는 말하기와 관련이 되는데 사실 글쓰기 전략도 해당됩니다. 이 설득의 3요소죠.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정말 네. 유명한데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하나씩 네. 설명해 주실까요?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최초의 의사소통 전략서, 그 책이 레토리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화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아리스토텔레스면은 정말 까마득한 네. 옛날인데 기원전이죠. 네. 네, 오늘날까지 적용이 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모든 수사학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연설 전략도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에토스는 화자의 평판이랑 관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토스는 그 인성에 호소하는 건데요. 화자의 요건이죠. 근데 화자의 인성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인성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인성을 쌓아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벌 또는 인맥을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힘든 환경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 경험, 이걸 통해서 본인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말할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에토스 강화 전략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파토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요건이었죠. 파토스는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인 그 파토스를 끌어넣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청중 분석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파토스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한 것이 3B 전략이 있죠. 네.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할 때 쓰는데 밈, 뷰티, 동물, 비스트, 아기, 베이비 이 세 개의 B죠. 맞아요. 3B를 노출하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옵니다. 또 있죠. 선거철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 그리고 강자는 나쁜 거고 약자는 항상 옳다. 이런 선입견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증오하게 만드는 전략, 이런 것들도 결국은 파토스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파토스를 약간 잘못 사용을 하면은 감성파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감성파리로 놀림을 받죠. 그래서 긍정적인 파토스를 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언변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청중의 심리적인 경향이나 욕구, 정서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로고스는 유명하죠. 유독 로고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이죠. 그래서 이성에 호소하는 거고요. 메시지의 요건입니다.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논고 강조하고 또 논증도 강조하고 있죠. 그 에토스와 파토스와는 달리 그 논증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적이어야 되니까 결국 말하기 내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말하기 형식은 에토스랑 파토스 중에 어느 쪽일까요? 말하기 형식 마찬가지로 로고스에 포함됩니다. 오늘날에는 말하기 내용과 말하기 형식을 구분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의 논증 구조와 이를 표현하는 형식 모두 이성적이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토스와 파토스에 비해서 로고스를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해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 능력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해력과 화법 능력 모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